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후보가 결국 킹메이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택이 극적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한편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조직을 좀 더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윤석열 후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처음에 윤석열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전 위원장이겠죠.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네네. 이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상대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좀 고민이 되지만요. 저는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장고 뒤에 악수를 두지 않았냐라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말하자면 가장 선거를 많이 해보고 여의도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정치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을 말하자면 내친 거죠. 내친 건데 제가 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패밀리로 보지 않고 손님으로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하셨죠. 윤석열 후보께서. 그런데 지금 한 3일 장고 끝에 나온 얘기긴 한데 김종인 위원장이 급박하기 때문에 한 63, 4일 놔두고 나서 전면 쇄신을 던졌잖아요. 물론 후보와 소통이 없었던 부분들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대로 선거 전체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극약 처방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내렸는데 결국에는 패밀리를 선택했다. 윤핵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실무형 선대본부로 꾸려나가겠다. 절박하게 뛰겠다. 저부터 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자리에서 또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이 원내 지도부 재신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이 원내 지도부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여 투쟁을 위해서 거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들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원내대표를 대선 2달 앞두고 새로 뽑는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엄청난 무리고요. 그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원장의 사표 사임 의사를 반려한 것은 네. 제가 볼 때 마땅하고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신임을 요구한 것도 마땅한 처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지는 원인이 윤석열 후보의 지도력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잘 네. 아시는 것처럼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선거 조직을 관할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몫이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런 기제가 작동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거 조직을 직접 관할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선거 조직이 조금 안정되고 이렇게 가면 지금 현재 지지율 변화로 나타난 현상들도 새롭게 균형을 잡을 거다, 반등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발언에 좀 긍정적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현장 보셨나요? 상대당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산통 부분들이 빨리 수습이 돼서 국민들 앞에 이제 좀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 있고.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양 당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견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싶으시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보수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한 당의 집안 싸움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좀 토론장을 통해서 건전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좀 겨뤄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런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들을 보면 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 심판을 넘어서 삶의 변화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한다. 이제껏
정권 심판론만 있었지 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 좀 의식한 것 같은데요. 선대위가 민주당보다도 한 달 정도 늦게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출범 이후에 다소 혼선을 겪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대선 전반을 아우르는 슬로건이라든가 비전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는 게 다소 좀 약했다 이런 반성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그 대중 정치인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민생을 살펴야 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되고 새로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성찰이나 반성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형태로 비전이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민생정책을 제시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이 윤 후보 관계 설정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또 사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당무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상정을 거부하더라도 대선 후보가 당무선 권한으로 최고위 상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고위 상정을 거쳐서 의결을 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판 소통 채널이 가동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정 거부를 취소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당대표와 대선 후보는 서로 소통을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대표를 사퇴시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도 사퇴할 뜻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대위가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과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요구사항이 나오고 불편한 심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뭐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가면 업무 체계가 다시 재정돈되고 소통 채널도 가동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임명이 최고위원회에서 제대로 의결된 것은 조금 빠듯했지만 아침에 후보와 당대표 간의 소통 채널이 가동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입장이 몇 번씩 바뀌면서 저희도 굉장히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보시기에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저런 아침에 핑퐁 게임 장군멍군했던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저 정도 되면은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죠. 이 정치권에서 통상 대표와 사무총장 말하자면 대표와 일해야 될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인사를 물밑에서 다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놓고 나서 의결을 서로 간의 최고위원과 당대표까지도 후보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내가 당무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권영세 총장을 좀 하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최고위원들을 설득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결을 땅땅땅 하기 전에 이미 물밑에서 작업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정치권의 임명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걸 보면 아직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어떤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출근 인사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이준석 대표가 좀 유화 제스처를 했죠. 연습 문제 3개 낸 것 중에 지하철 출근 인사가 1번이었는데 그거를 권영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 사무총장인데 그분이 중간에서 후보한테 전달했더니 선대위 차원에서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지하철 인사하는 부분도 몰랐던 거죠. 통상 이제 후보라면 아니 그냥 대표한테 전화해서 내가 우리 이 대표 시킨 대로 내가 지하철 출근 인사 나왔어. 응?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자체도 서로 못했다는 건 어떤 긴밀한 소통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앙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도 있는 어떤 우려도 있다라고 보는 게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 마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대위를 설립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보면은 우연찮게 김건희 씨가 있어요. 김건희 씨 사과파는 지금 내치고 김건희 씨 옹호파는 지금 그대로 두고 가는 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도 김건희 씨의 무한 사과를 주장했었고 이준석 대표도 그랬죠. 그런데 윤핵관들은 방어를 해달라고 당시 했었고요. 그래서 패밀리들은 김건희 씨를 보호했던 패밀리들은 그대로 두고 그 사과를 정형했던 부분을 쳐냈기 때문에 아마 그 불씨가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윤핵관과
김건희 씨 그 두 개가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를 네. 좀 우려 섞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제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약간의 숨고르기 하는 듯한 모습, 그러면서 연수 문제를 줬고, 그런데 그것이 연수 문제가 거부당했다라고 저녁에 이준석 대표가 올렸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한 그 연수 문제, 일명 연수 문제를 이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역시 소통 채널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당무의 협의 채널이 미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당 대선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대표가 결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직 직무를 통해서 대선을 돕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대위 해체 이후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과정인데 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자기 무게감이라든가 자기 활동 반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언을 했는데 그게 일정에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어제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제 뭐 선대위 해체하고 윤 후보가 며칠 동안 일정을 중단했다가 어제부터 사실 일정을 열었는데 그것을 하루 만에 다 반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제가 볼 때 지하철 인사는 한 것 같고 예. 나머지 2030 행사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전폭 반영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형 선대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권영세 본부장이 지금 임명됐잖아요. 네. 권영세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와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중 조정을 잘 해서 소통에 문제 없게끔 갈 거다. 제가 볼 때 시간이 며칠, 3일, 5일,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법을 찾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출근길 인사를 보고도 네. 연락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연수 문제를 풀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해결이나 갈등 상황이 봉합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아까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아침에 얘기가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부분을 보면 연락이 안 왔다고 하고 좀 보통 헷갈립니다. 일정이 이제 후보 일정이 전날 그 선대위나 당 주요 인사들에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권영세 본부장한테 이준석 대표가 몇 가지 카드를 던졌는데 어젯밤까지는 일정에 반영이 안 된 걸 보고 최소한의 협의를 안 하는 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서운함을 느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 사무총장, 부총장 상정안도 보통 하루 전에 상정 안건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건 있는데 한두 시간 만에 극적으로 봉합이 돼서 사무총장, 부총장 안이 의결이 된 걸 보면 네. 제가 볼 때 급박하지만 후보의 진심이라든가 당대표의 진심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교류가 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논란이 된 것이요. 청년 간담회 스피커폰 논란입니다. 네. 청년 간담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스피커폰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게요. 영상 보셨나요? 예, 영상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또 희화화되는 하나의 또 조어가 생겼어요. 폰성렬이라고. 그래서 폰성렬, 스피커 폰성렬이라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희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모르겠습니다. 잘 정비를 해서 빨리 어떤 양 당의 좀 치열한 경쟁을 하는 바람은 변함이 없지만 윤석열 다움이 과연 저런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대위 3일 만에 장고해서 2030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전국 청년 간담회라면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보통 통상 이런 거는요. 특별한 일정보다 우선해서 후보가 참석하는 게 맞죠. 네. 이게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에 있어서는 일정상. 근데 여기에 후보가 뭐 참석을 못했다 하는 것도 캠프 내부에서 아직도 여전히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전국 청년간담회 기대하고 온 청년들에게 예. 그렇게 말하자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엔 내용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후보의 태도를 보러 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청년들의 2030에 대한 정확한 정말 고민과 그다음에 2030을 이렇게 대우를 제대로 해줄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후보나 선거 캠프에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윤석열 다음이 정말 이런 게 아니기를 좀. 어제 청년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방점을 찍은 것이 2030 청년의 소리를 듣겠다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첫날 이 청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300명을 청년 당원을 참여시킨 비공개 화상 회의에 이게 이제 공지가 잘못 나간 거예요. 국민소통본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참여한다라고 공지를 내보냈고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처지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럴 정신이 없을 정도여서 참여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지가 나갔고 참여했던 청년들이 이제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냐면 선대본 측의 명확한 실수고요. 이런 식의 실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뭐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그것 때문에 어제 밤 10시경에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강한 사과의 메시지를 냈고 사과의 메시지 나가기 2시간 전에 그 국민소통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이 직사퇴를 했는데 사실상의 문체가 아니겠습니까? 경위가 어찌되었든 간에 청년들을 편가르게 한다든가 혹은 행사 실패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묻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의원총회 아까 연결한 현장에서도 청년에 대한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많이 하더군요. 근데 안 그래도 2030 청년 지지율이 좀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많이 빠지는데 이런 어제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박성중 의원은 이준석의 뭐 사보타주 이런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와 이런 상황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이 청년의 표심을 잡아야 할까요? 윤석열 후보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표심을 잡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남의 후보가 2030을 어떻게 잡을지는 제가 걱정할 바는 좀 뭐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이는 행태가 말로는 2030이 되게 필요해요, 지금. 2030 위하고 2030 정말 내가 아끼고 있고 다 당신들이 이해한다 하는데 하나하나 보면 태도들이 다 틀립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죠.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부터 하나를 보면 열어난다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2030에 대한 가치, 소통 능력 그게 이제 2030의 어떤 당대표로서 큰 축으로서 물꼬를 터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2030은 말로는 이해하고 않고 싶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2030의 가장 큰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아예 소통을 끊고 말하자면 A 취급한다. 그러면 2030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2030이 마음을 주겠습니까? 2030은 얘가 아니죠. 2030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자원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2030을 이준석 대표 대하듯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2030의 마음을 얻기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그런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 토론회나 간담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이 양 후보의 발언을 보는 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방금도 얘기하기로는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 어떤 곳인지 모르고 출연했다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야죠. 실제로 모르셨다면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야 되고요. 매체의 성격에 맞는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대순 일정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 어제 같은 실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청년 참모진 보좌진들의 보좌를 직접 받지 않으면 보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청년 지금 기존 선대위에 배치됐던 20여 명의 청년 보좌역들을 다시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의 간극을 메꾸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빠른 복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실무형 선대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구조가 굉장히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보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 어떤 곳인지 모르고 정확히 출연했다라는 발언이 나온 이유가 질문이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당 인사 등이나 뭐 어떤 채널에 출연하는지 3프로TV에 출연하는지 여부도 자신에게는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예.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저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결국 화학적 결합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두 분은 궁합이 안 맞을 거라고 이제 좀 예견을 하긴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나이도 그러시지만 정치 연륜도 많으시고 예. 저분 말은 저는 믿는 게 자리를 탐하거나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다면 그냥 그 자체로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처방을 한 건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울산회동 이후에 한 달여를 선대에 있어야 거의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식으로 본인이 마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말이고 약속을 안 지킨 게 결정적으로 윤핵관들에 대한 부분들, 정권을 주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게 계속됐다. 반복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돌아가실 일도 없을 뿐더러 네. 김종인 위원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책임지고 가셔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들과 갈등을 빚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많은 독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는 그 정도 판단 능력이면 같이 갈 뜻이 없다.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패싱 논란까지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작심 비판을 하셨지만 강한 상징을 동반하지는 않으셨어요.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가 해체 수준의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 영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모두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정권 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거스르는 언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건 기대지만 예전과 달리 좀 말씀을 자제해 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사실 어제 아침만 해도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거침없이 발언을 했습니다. 뭐 윤 씨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그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선대위에 있든 밖에 있든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 윤석열이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내 책무다 하는 것만에 강요를 한 거예요.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쿠데타라고 했어. 네?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이 쿠데타라는 이 일종의 언론 보도나 또 연기 발언에 관련돼서 상황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후보가 그걸 그렇게 들으면 그 정도 능력밖에 되지 않으면 같이 못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비난 강도가 더 세질까요?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상당히 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정도. 네.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지 않지만 뼈 아픈 소리들을 잘 하시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정치적인 관계로서 등 돌린 분들이 몇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시긴 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수위를 이렇게 강한 단어들로 또 세게 때리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참 저 산을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이런 발언들 윤 후보 많이 당황스럽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윤 후보가 이런 발언을 듣고 정말 조언으로 듣고 뭔가 행동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바꾸게 될까요? 저는 아픈 소리는 다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아픈 소리가 나오는 게 반성점 지점이거든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와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대위 예를 들면 당 선대위를 해체하면서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빼고 이런 경우는 전면 해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고민의 지점이 바로 그 점에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렵게 모셔서 가다가 선대위를 전면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부 구태를 남겨놓고 일부는 문책을 하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면 해체로 간 거지 무슨 개인적으로 억하 심정이 있거나 뭐 정치적으로 결별을 할 만한 그렇게 당연한 논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쓴소리를 하실 거고 쓴소리를 하시면 윤석열 후보가 대인답게 저는 또 의견을 구하고 경청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 윤핵관 문제. 네네.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의원의 이 총장 결의안을 거부를 하면서 들었던 것이 이 권 의원이 이 윤핵관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네. 또 한 번의 윤핵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 지금 문제. 일련의 네. 모든 과정들이요.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윤핵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울산회동까지 가서 말하자면 가출 소동이 이루어졌던 게 그 당시에도 윤핵관이고요. 그 이후에 봉합을 해서 데려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그 자체를 흔든 것도 윤핵관이고요. 그다음에 후보가 경북 실업 망원 메시지 관리, 그다음에 최근에 족발집에서 반값 임대료 발표하면서 대본조차 갖고 가면 대본도 못 읽어서 했던 그런 해프닝들. 이게 결국에는 윤핵관들의 책임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제거를 해라라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후보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판단을 하시고 떠났다. 뭐 떠났는지 아니면 배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윤핵관 부분들이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엔 국민의힘의 내분 부분들은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린 바 있는데 이 국힘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탄핵 결의를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대표 탄핵 결의가 제안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결의가 된다면 당원의 20% 이상이 아마 그게 참석을 하고 하는 실무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현행 당헌 당규상으로는 대표직을 물러나게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지금 당에서 초재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아마 원내 지도부가 그 부분을 표면화시킨 것 같은데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가능한지도 제가 지금 그건 저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준석 책임론이 조금 들어가는 듯하다가 다시 이렇게 뭐 탄핵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그 지금 유임된 원내 지도부가 이 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측면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와 당 대표 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윤핵관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영세 의원은 윤핵관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마 사무부총장을 문제 삼은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이 그립이 조직을 강하게 잡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원칙주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시 그 정치적 의제로 제기되는 것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제 초선들의 의견 발표라든가 중진과 이준석 대표의 그 뭐 만남 간담회가 윤석열 후보의 그 기자회견 이후로 다 미뤄졌고 사실상 그렇죠.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이 상황을 갖다가 확전시키는 형태로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하진 않을 거다. 어찌됐든 봉합 수순으로 가고 수렴 수순으로 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요. 탄핵이. 네. 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고립무원이 되면서 사퇴 압박을 계속해서 받으면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중도층이나 2030에 어떤 식으로 좀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제가 봐서는 현장으로 가라 지금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진 본인들의 보수층의 직결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그 지지층을 직결하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중도 외연 확장은 말하자면 양당 다 공이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 이후에 그게 완전히 됐은 이후에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는 건데 지금 중도 외연 확장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이라는 두 사람의 축을 흔들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 국민의힘 관련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민주당 얘기를 좀 못 다뤘는데 이 국민의힘 선대위와 관련해서 더 반대로 민주당은 더 슬림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조직을 축소하고 선대위 인원의 30%를 지역과 현장으로 보내겠다. 이런 민주당의 현재 선대위 구성들, 앞으로의 방안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어떤 기체 아래서 해서 같이 이제 슬림화가 됐는데 좀 더 슬림화하는 이유는 지금 상대당의 어떤 저런 산통 가운데 저런 걸 즐길 여유가 없다. 우리는 국민들 더 이제 세밀하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 큰 조직에서 만났으면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이제 많이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발언 부분들, 그다음에 경고망동하게 되면 원스트라이크제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가차없이 선대위에서 이제 뭐 어떤 책임을 묻겠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주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더 갈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체 저희 회의에서 이제 기조로 됐고요. 아마 이게 1월 말까지가 저희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한 후보가 30, 40을 못 뚫고 있는데 이 박스권 부분들 그래서 지지층 나머지 부분 결집시킬 부분들 그리고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노력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그게 숙제이기 때문에 더 슬림화해서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뭐 그런 각오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그 민주당 선대위 전체적인 기조에서 네. 지금 부대변인도 조금 의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또 동반해서 같이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호남에서 두 사람이 또 원팀 행보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부러우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우선 저 추미애, 정세균, 이낙연 세 분을 다 지금 끌어안았고요. 제가 볼 때도 그 세 분의 공약을 받아들여서 신복지위원회라든가 시대전환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잘 수렴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제가 볼 때 민주당도 내부 분열의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우리보다도 한 달 정도 먼저 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렴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약 보름 정도면 내부 내용을 다 수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이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네네. 이 농촌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지사 하실 때도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연천군에 이제 3월부터 5년간 이제 기본소득을 15만 원씩 해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이제 도농 간의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농촌 소득에 대해서 좀 먼저 기본소득의 단계적인 개념으로서 농민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제공하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뭐 농가보조금들 여러 가지 재원 마련들을 해서 뭐 15, 30만 원 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서 농촌 유입 인구도 늘리고 예.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첫 번째 시범 사업, 그다음으로 청년 기본소득 이렇게 하면서 전체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최근에 복잡한 정치권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